이 날개 달린 여신을 여기저기서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리 유명한 브랜드 소개도 있죠. 신발 브랜드죠. 나이키라고 하는 승리 여신을 모델로 삼아서 이렇게 했죠. 자, 또 이 아주 비싼 가방이 있죠. 붉은색 가방. 그 다음에 네이버의 상징인 모자도 있습니다. 이 모자에도 보면 날개가 달렸죠. 여기 비싼 가방의 이름은 헤르메스 볼켄백이라고 하는 거죠. 뭐 여기 보면 300달러니까 그리 비싼 건 아닌데 뭐 더 비싼 건 많이 있겠죠. 근데 이 헤르메스 또는 에르메스라고 하는 브랜드도 신화에서 따온 거죠. 헤르메스라고 하는 날개 달린 모자를 쓰고, 그 다음에 발목에 날개 달린 이런 존재가 있죠. 그러니까 날개 달린 존재가 아까 승리의 여신이 날개 달린 존재가 되고, 또 에르메스도 있고, 또 에르메스라고 하는 독특한 그 존재는 지상과 지하, 하늘을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존재로서 좀 독특하게 신화 속에서 자리 잡고 있는 인물이죠. 자, 그러면 또 하나 사진을 보면 여기 베를린의 브란덴부르크 문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문은 19세기에 독일인들이,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때 만들어졌어요. 수없이 많은 송국으로 오랫동안 이루어졌다가 19세기 초반부터 점차적으로 이제 국가가 형성되기 시작해서 연방국가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서 이 브란덴부르크 문을 이제 세우게 됐는데, 이 브란덴부르크 문에는 이 그리스에 관한 것들로 만들어져 있어요. 우선 여기 기둥을 보면 도리아식 기둥이라는 걸 알 수 있죠. 특별한 무늬가 없는 기둥이 있고, 그 기둥 위에 보면 트리글리프라고 하는 어떤 문양도 많이 담겨 있고, 그 다음에 꼭대기에 보면 말 4마리가 있죠. 그리고 마차에 탄 여인이 있는데 이게 바로 승리의 여신입니다. 그리고 기둥이 지금 6개가 있죠. 이것도 그리스 신전의 형태를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에 보면 프로필리아라고 입구가 있거든요. 그 입구를 그대로 좀 따르고 있어요. 6개 기둥인데 3개 있고 가운데가 좀 넓은, 이게 아테네 프로필리아를 모델을 삼아서 지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기둥 안쪽에 보면 헤라클레스의 12과업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브란덴부르크 문은 바로 그리스 문명의 상징 같은, 아니면 독일 사람들이 자신들의 문명의 시초를 이 그리스로 생각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사진은 베네치아에 보면 산마르코 광장 있고 산마르코 성당이 있죠. 이 산마르코 성당은 이 베네치아를 다스리던 도제의 개인 성당 격입니다. 이게 주교가 모른 주교 성당이 아니고요, 개인 성당이었습니다. 이 개인 성당은 지금 비잔틴 양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근데 그 앞에 청동마 4마리가 있어요. 이 정문 바로 위에 그러니까 서 있는 청동말은 이제 보조품이고요. 진짜는 그 안쪽에 박물관 형태로 돈을 내야만 볼 수 있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이 청동마는 참 사연이 길어요. 뭐 원래는 델포이 신전에 있었고, 나중에 콘스탄티노플에 있었고, 그다음에 베네치아에 있었고, 뭐 나폴레옹이 가져갔다가 뭐 다시 제자리에 돌아오고, 뭐 그런 여러 우여곡절을 거쳤는데, 이런 아마도 마차에 있었을 거예요. 그 위에 승리 여신이 있었겠죠. 이런 것들도 다 신화적, 아니면 옛날의 이야기에 의해서 넘어온 것이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림이 있죠. 이 비너스 탄생이라고 하는 그림에 보면, 이거는 15세기에 보티첼리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거죠. 오늘날 우피치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고요. 가운데 보면 조가비 위에서 탄생한 여신이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꽃의 여신 플로라라고 하는 피렌체를 상징하는 여신이 천을 들고 벌거벗은 비너스를 맞이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왼쪽에는 입에서 바람을 불은 서풍의 신 제피로스가 바람을 불고 있다. 그래서 그 바람을 따라서 비너스 여신은 피렌체로 도착하고 있다. 이런 거를 표현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비너스 탄생의 비너스의 포즈를 잘 보세요. 오른쪽은 가슴을
가리고 있고 왼쪽은 아래를 가리고 있죠. 물론 신체 비율은 좀 기형적이긴 한데 뭐 이 당시에는 뭐 이렇게 신체 비율이 딱딱 맞아 떨어지는 않았으니까. 근데 이 비너스의 모습은 뭘 보고 만들었냐면 바로 이 비너스의 대리석 상을 보고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설로 되어 있죠. 딱 보면 포즈가 똑같죠. 여기 아테네 고고학박물관에서 그 전시되고 있는 비너스, 그다음에 로마 고고학박물관에서 전시되고 있는 비너스, 이거 다 제가 사진 찍은 건데요. 포즈가 똑같습니다. 물론 이 두 작품 모두 로마 시대 복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오리지널이 아마 있었겠죠. 그리스 시대 대리석으로 만들었던 아니면 청동으로 만들었던 이렇게 비너스 또는 아프로디테를 만들어서 전시하는 게 아주 유행이었던 거죠. 이렇게 신의 모습을 벌거벗은 형태로 만드는 건 그리스 사람들의 아주 기본적인 문화였습니다. 또 우리가 커피점의 대명사라고 하시는 스타벅스 있죠. 스타벅스의 상징물은 그 안에 여인이 있죠. 세일인 여신이라고 하는 상징을 따왔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스타벅스 1호점에 가면 이 여신의 모습이 좀 더 이렇게 자세하게 만들어졌었는데 그 뒤에 호점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바꿨다 그래요. 근데 이 세일인 여신은 오디세우스가 항해 여행을 할 때 노랫소리로 사람을 미치게 하는 그런 걸 했다라고 오디세우스의 책에 나오죠. 이 세일의 여신의 전설은 지금도 나폴리 지방에 가면 있어요. 여기가 뭐 세일의 여신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요. 현장에서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나폴리 밑에 소렌토라고 하는 도시도 있고 살레라는 도시도 있거든요. 뭐 그런 데 가면 세일의 여신이 이 지역에 살았다고 그 사람들이 주장을 하는 거죠. 또 우리가 과학을 공부하다 보면 이 별자리의 이름이 대부분 신화로 붙여져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근대 과학혁명이 생기고 할 때 별의 이름을 뭘로 붙일 거냐라고 과학자들 간에 이야기 있을 때, 물론 옛날부터 이렇게 눈에 보이는 별들은 그 신의 이름을 따서 내려왔던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는 건 대부분 영어로 되어 있는 거지만 머큐리나 비너스나 마스나 주피터, 세턴이지만 그리스 시대에는 이게 헬라말로 뭐 되어 있었겠죠. 우라노스, 뭐 넵튠, 그다음에 토성, 세턴 이런 것들이 돼 있고, 새로운 별자리가 만들어지면 뭐 그것도 신화에서 이름을 따다가 많이 붙였던 거죠. 물론 지금은 이제 발견자의 이름을 새로 붙이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이 태양계에 있는 모든 행성의 이름도 다 신화의 신들의 이름에서 가져왔다라고 하는 게 이제 특징이죠. 또 안드로메다라고 하는 존재가 있죠. 페르세우스가 어느 곳을 지나가다가 어떤 여인이 괴물에 잡혀서 제물로 바쳐지고 있는데 그 제물을 구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에서 나온 안드로메다, 또 뭐 페가수스, 날아다니는 말, 뭐 케페오스, 카시오페아, 페르세우스, 다 이런 뭐 전갈자리, 오리온자리 이런 것 전부 다 신화의 존재들이죠. 또 우리나라에도 신화에 관한 이런 상이 있는데, 대법원에 가면 정의의 여신 디케 상이 있습니다. 오른손에는 균형을 말하는 저울을 들고 있고요. 왼손에는 법전을 들고 있죠. 근데 원래 정의의 여신 디케는 로마에는 이렇게 왼손에 저울을 들고 오른손에는 칼을 들고 있는 모습을 돼 있다고 그래요. 이것이 바로 정의의 여신. 뭐 그랬다가 로마 시대는 유스티티아로 불렀다가 저스티스라고 하는 단어가 되었다. 정의를 나타내는 이런 모습이다. 그래서 모든 법원 앞에 이런 정의의 신 디케를 만드는 게 아마 법의 룰인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쓰는 법 자체도 로마법이기 때문에 그 로마법에서 유래된 이런 문화들을 자연스럽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거죠. 또 온갖 동네에서 독수리가 쓰여지고 있는데요. 로마를 그대로 뺏긴 국가 체제가 미국이란 나라죠. 그래서 이 미국이란 나라는
뭐 상원의원, 하원의원, 뭐 그다음에 대통령 뽑는 제자 이런 것 대부분 로마의 공화정을 많이 베껴왔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상징물도 많이 가져오게 되죠. 미국이라는 나라 국가 상징은 독수리, 화살, 그다음에 월계나무 이렇게 쥐고 있는 것처럼 그려지고 있고 온갖 독수리가 여기저기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 중간에 태극기가 있는 독수리가 있죠. 이거는 경찰청의 상징인데요. 이거는 미국 정보조사국의 로고를 뺏겼다고 그래요. 40년대 후반에 이 경찰청의 로고를 만들면서 그대로 뺏겨가지고 너무 좀 독창성이 없는 이런 걸로 좀 알려져 있어요. 보면 모든 그 정보부처에도 이런 독수리를 넣어가지고 만들기도 한다는 거죠. 이 독수리 문양은 사실 제우스의 원래 상징은 아니었고요. 아마 동지 중에 그런 문화였던 것 같아요. 그 시대에 많은 어떤 리더들 이런 사람들한테 독수리라고 하는 것들이 부여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슬람 지역에서도 독수리는 어떤 그 리더의 상징으로서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 밑에 보면 이집트의 그 국기에도 이런 독수리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뭐 사라센에도 쌍독수리가 들어가고 뭐 이렇게 독수리가 다양하게 쓰여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 뭐 축구 대표팀에도 독수리를 쓰는 데가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국가명에도 많이 그 독수리를 쓰고, 특히 국가를 독수리 쓰는 나라의 특징은 과거에 로마 제국의 영역이었거나 아니면 신성로마 제국의 일부였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 그리스 정교회, 그러니까 러시아 정교회의 자기네 본산이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이 독수리 또는 쌍독수리의 문양을 많이 가져갔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또 우리나라의 연세대학교는 기독교 학교잖아요. 뭐 그래서 그런 의미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쌍독수리를 학교의 문양으로 삼고 있죠. 그러니까 당시에 어쨌든 제일 힘 있는 자,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에서는 제우스였고, 그것이 로마로 가면 로마 황제였고, 그 로마는 나중에 물론 서로마가 멸망하고 유럽 사회는 로마라는 국가가 없었지만 어떤 형식적인 국가지만 신성로마 제국이라는 국가가 계속 19세기까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인은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신들은 로마인이자 프랑스이다, 로마인이자 러시아인이다, 로마인이자 스페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가 사실상 19세기까지 살아 있었던 거죠. 그 로마를 상징하는 게 바로 독수리였기 때문에 그 독수리의 어떤 상징 문양은 지금까지도 계속 전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제우스의 독수리는 우리 꼭 깊이 새겨봐야 되는 거죠. 또 우리 그러니까 유럽에 여행 가시면 이제 유로화를 이제 바꿀 수밖에 없는데요. 그 동전을 보시면 나라마다 차이가 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원래 뭐 그 화폐라는 게 나라마다 다르잖아요. 근데 유로화로 바뀌면서 지폐는 모든 나라가 똑같습니다. 독일의 그러니까 5유로, 10유로, 20유로짜리는 똑같아요. 독일에서 받으나 프랑스에 받으나 이탈리아에서 받으나 똑같은데 동전은 나라마다 다릅니다. 1유로 동전, 2유로 동전, 그 다음에 밑에 센트로 가면 각 나라에서 자기네 문양을 가지고 주저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디자인을 딱 보면 이게 어느 나라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리스에서 받는 1유로, 2유로는 여기 신화의 상징물로 되어 있습니다. 자, 1유로는 어떤 그림이 있죠? 여기 눈이 두 개인, 물론 새들은 대부분 눈이 두 개지만 어떤 새가 있죠? 이게 뭐냐면 올빼미입니다. 올빼미는 뭐의 상징일까요? 바로 아테나의 상징이 올빼미입니다. 또 이유로가 있죠. 이유로는 어떤 여인이 황소의 등을 타고 있죠. 여인의 이름은 뭘까요? 바로 에우로파라고 하는 여인이죠. 그래서 이 에우로파 여인은 원래 레반트 지역에 살던 여인인데 황소로 변신한 제우스가 등에 태우고 크레타로 갔죠.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레반트 지역의 문화가 어떤 황소를 숭배한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크레타로 건너갔다. 대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뭐 참고로 이탈리아의 인류로에는 단테, 그다음에
레오나르도 다빈치,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나중에 혹시 유럽 가시면 이렇게 동전을 받으시면 이게 근데 동전이 나라마다 막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독일에서 받아도 이런 올빼미 동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면 여행자들 갖고 다니기 때문에 돌아다녀요. 어느 나라 써도 상관없어요. 근데 발행 나라가 다르다는 거. 예. 동전은 나라마다 다릅니다. 또 제가 최근에 발견한 건데요. 이 파리의 거리의 이름이 이 사람들 되게 그리스나 좋아했네 이런 것들을 알게 됐어요. 자, 샹젤리제 거리. 샹젤리제라는 얘기는 세인트 젤리제라는 얘기잖아요. 이 쌍젤리제는 어떤 뜻이냐면 엘리시온의 들판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엘리시온이 어디냐면 바로 이상향의 세계예요. 그리스 사람들이 죽으면 그냥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죠. 어떤 사람은 엘리시온으로 가고요. 어떤 사람은 타르타르스로 가요. 또 엘리제궁이라고 했죠? 엘리제도 엘리시온이라는 데서 이제 파생된 게 있죠. 그러니까 엘리시온이란 어떤 이상의 세계, 뭐 천국, 뭐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엘리시온의 들판이다. 쌍젤레제 거리. 또 몽파르나스라는 거리가 있어요. 예. 이건 마운트 파르나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파르나스는 지금 그 델포이 신전이 있는 뒷산이 파르나소스 산이에요. 그 파르나소스 산은 여기에 신들이 살았다고 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리스 신들은 주로 올림포스 산에 살고 있었다라고 또 생각이 되지만 또 파르나소스 산도 여러 신들이 거처했다. 그 신전, 그 밑에 신전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게 이제 아폴론 신전인데 그 아폴론 신전은 또 원래 디오니소스 신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교대로 겨울과 여름을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파르나소스산은 이 성산으로 유명한데 그거를 이 파리 사람들이 그 파리를 개조하면서 이걸 가져온 거죠. 거리 이름을. 그래서 되게 좋아합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이 많이 가져왔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소크라테스가 죽습니다. 여기 그 나비디의 그림인데요. 왼손으로는 하늘을 찌르고 있고 오른손으로는 어떤 컵을 받는 이 사람이 소크라테스죠. 자, 컵을 받아요. 여기에는 독초가 있어요. 이 독초를 먹으면 발에서부터 점차적으로 굳어가지고 나중에 심장까지 오면 죽는 겁니다. 뭐 이 죽으면서 소크라테스가 남긴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 막 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플라톤의 그 대화편을 읽어보면 마지막으로 뭐라고 합니다. 크리톤한테 얘기를 합니다. 뭐라 그랬을까요? 네. 크리톤, 내가 아스클레피온 신전에 닭 한 마리 빚졌다네. 그걸 좀 갚아주게. 네, 그겁니다. 결국 누구예요? 아스클레피오스 신전.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이 누구냐면, 신이 누구냐면, 바로 의료의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의료라고 하는 건 처음에는 뭐 제우스가 모든 영역을 다 갖고 있다가, 그거를, 이 아폴론 신한테 일부 이제 줘요. 그리고 아폴론 신이 또 일부 여러 기능들을 여러 신들한테 전해줘 이런 개념으로 흘러가는데 그게 의료의 신이 아스클레피오스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아테네도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죠. 오늘날 아스클레피오스를 모신 신전으로 가장 유명한 동네는 에피다우로스라는 동네예요. 그 아테네에서 1시간 반 정도 가면 있는 극장 유적이 가장 잘 남아있는 곳인데, 그러니까 그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이 주로 그 4세기 아테네가 그 펠로폰네소 선생이 지고 좀 영광이 사라졌을 때 그때 여러 지역에 이 아스클레피오스를 모신 신전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도시에 다 있었나 봐요. 일종의 병원이거든요. 뭐 오늘날 뭐 외과 치료는 하진 않지만 아마 정신치료 같은 걸 많이 하는 그런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스클레피오스 신전. 그러니까 오히려 이 민중들은 제우스나 뭐 아폴론이나 아르테미스나 이런 신들을 따른 게 아니고요. 그거는 주로 시민이나 가진 자들이 하는 거고 대부분의 좀 뭐 가난한 농민이라거나 뭐 여인들이라거나 노예들이나 이런 분들은 나름대로 신앙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사람들은 신앙으로서 아스클레피오스
신이라든지 사실은 이런 사람들 믿고 따르게 되죠. 사실 신의 가장 큰 사람들한테 영향받을 수 있는 건요, 병을 고쳐주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순복음교회가 이렇게 활발하게 확장을 하게 된 것도 병 고쳐주는 어떤 기도 이런 게 사람들한테 먹혔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병을 고쳐주는 것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데, 이런 아스클레피오스 신이라는 게 있었다. 자, 그러면 신화라는 어떤 의미가 있냐? 사실 유럽인들한테는 그냥 가장 기본이죠. 가장 근본. 우리가 흔히 알렉산드로스가 동방정벌을 해가지고 만든 제국으로 인해서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 결합했다, 이렇게 우리는 많이 책에서 배우잖아요. 근데 이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거에 가장 기본은 그 지역에 있었던 신화와 전설이었던 거죠. 그 다음에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유대교의 문화가 합쳐져 가지고 사실은 그리스도교라는 것들이 헬레니즘의 문화 속에서 헤브라이즘의 요소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것이 계속 이제 유럽 사회에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특히 서유럽에는 그것이 완전히 기독교 사회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그냥 생활 속에 들어있죠. 그래서 그 종교 속에도 그리스도교 속에도 이 신화의 이야기 많이 담겨 있어요. 또 다빈치의 수태고지란 그림을 보면 날개 달린 천사가 있죠. 그 천사가 마리아한테 당신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라고 말을 해요. 그게 수태고지거든요. 이게 날개 달린 천사의 모습이 누구랑 같아요? 네. 승리 여신하고 비슷하죠. 근데 헤르메스 날개는 되게 작거든요. 그다음에 날아다니는 존재가 에로스도 있는데, 에로스의 날개도 되게 작아요. 이렇게 날개가 이렇게 큰 존재는 승리 여신 같아 보이고, 그다음에 저승과 지상, 하늘을 왔다 갔다 하는 존재는 에르메스인데, 그 에르메스 역할에서 이 천사의 역할도 따오지 않았을까? 이런 게 생각이 들 정도로 유사한 점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또 햄릿이라는 어떤 모델은 오레스테스라고 하는 아가멤논 아들의 모델에서 따라온 거죠. 그러니까 오레스테스는 그 어머니가 아버지를 죽인 그런 모습을 보고 자라거든요. 햄릿도 그렇잖아요. 햄릿도 어머니가 자기 삼촌과 결탁을 해가지고 아버지를 죽이죠. 뭐 그런 모습에서 이 셰익스피어는 햄릿을 짓게 됐는데, 유럽의 많은 문학가들은 자기의 어떤 문학을 할 때 이런 데서 소스를 탔죠. 사실은 유럽의 이런 문학의 소스에 가장 중요한 건 신화, 그 다음에 종교겠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소스를 찾아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화 요소들이 문학에도 많이 담겨 있다. 또 정치도 마찬가지죠. 아까 제우스의 상징이 독수리라고 하는 것처럼 이 제우스라고 하는 절대 강력한 권력자, 여기에서 의미를 따다가 정치를 하게 되는 건데, 이것도 보면 이 동양과 서양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양에는 황제와 왕은 절대 권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모든 땅을 그 왕의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 조선 왕의 권한 어디까지냐면 조선이라는 나라 전체예요. 근데 유럽의 왕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넘버원 귀족이거든요, 늘. 그러니까 제우스도 마찬가지예요. 제우스의 그 하는 역할 같은 거 보면 절대 권력자가 아니에요. 자기 아들들하고 권력, 그다음 딸들하고 권력을 나누죠. 그냥 자기는 역할만 할 뿐이에요. 천둥과 바람과 번개라고 하는, 그다음에 농사에 도움을 준다고 하는, 아니면 자기의 자손을 퍼뜨리는 그런 역할만 할 뿐이지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제우스가. 그러니까 이 유럽 문화랑 참 닮아 있죠. 그래서 이 정치의 이 모습도 그리스 신화에서 많이 이제 발견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죠. 자, 그러면 이제 그리스 신화는 어디서 우리가 좀 배울 수가 있느냐? 물론 이 원전이 있죠. 옛날부터 내려왔던 그 1차 사료라는 하는 것들. 아마 신화도 누가 처음부터 기록했던 건 아니고요. 그냥 옛날엔 다 입에서 입으로 뭐 전해져서, 아니면 극장에서 만들어서 가지고 오다가 어느 시기에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글로 기록해서 이제 전해지는 거죠. 그거의 대표적인 게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아죠. 근데 이 두 책을 읽어보시면 일리아드, 오디세이아는 상당히 그 문체가 달라요. 전혀 뭐 그 책의 포맷도 다르고요. 뭐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호메로스라는 사람이 썼던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저자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냥 호메로스라고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가장 중요한 원전이니까 여기서부터 어떤 우리가 이 배움의 시작을 삼아야 되겠죠. 또 하나 헤시오도스라고 하는 중요한 작가가 있죠. 이 사람은 당시에 그리스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온갖 그 신들의 계보들을 하나로 정리를 했어요. 그 다음에 뭐 천지창조에 관한 것들, 인간의 탄생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의 그 걸로 정리한 사람이 헤시오도스입니다. 물론 이 사람 말고도 이런 천지창조나 신들의 어떤 관계나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썰이 있었을 텐데, 어쨌든 이 사람이 남긴 게 가장 권위 있는 걸로 전해지고, 이것이 나중에 알렉산드리아로 가서 거기에 있는 학자들이 이제 편집을 한 거죠. 오늘날 우리가 보는 건요, 누군가의 편집을 한 거지 어떤 사람이 오리지널로 처음부터 쓴 건 아니거든요. 요 헤로도토스도 읽어보시면 거기에 일부 신화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헤로도토스라는 사람은 역사책을 썼지만 여기도 보면 신화적 요소도 굉장히 많아요. 믿거나 말거나 이런 것들이 많다는 거죠. 가다 보니까 뭐 그 동네 노인들한테 들은 얘기 이런 것도 이제 헤로도트는 기록하니까요. 자, 그래서 이 책으로 남겨져 있는 건 일리아드 오디세이야. 그 다음에 이 헤시오도스의 신들의 계보, 그 다음에 노동의 날 이런 책들이 지금까지 이제 전해지고요. 나머지 어떤 그 하나의 책이 아닌 여러 가지 쪼가리 문헌으로 전해지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소포클레스, 아이스킬로스, 에우리피데스라고 하는 3대 비극 작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죠. 그 다음 기원전 5세기경 아테네에서 활약했다. 5세기경이면 아테네가 델로스 동맹을 통해서 엄청나게 부를 축적했던, 하고 있었던 그런 시기죠. 잘 나가던 때라는 말씀이죠. 그런 때 이런 작가들이 극장에서 온갖 비극과 희극들이 열렸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의 대본이 뭐 많이 손실되기도 했지만 일부가 전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오이디푸스의 이야기, 안티고네 이야기, 그 다음에 아이아스, 여기는 트로이 전쟁에 같이 갔던 장교 중에 한 명이죠. 또 엘렉트라라고 하는 엘렉트라 컴플렉스, 아까 오레스테스의 여동생 엘렉트라, 그다음에 또 아이스킬로스라는 사람은 아가멤논, 그다음에 에우니메데스, 뭐 테베, 뭐 이런 것, 이 사람들의 이야기. 근데 이 3대 비극 작가들이 훨씬 더 많은 작품을 썼다는데요. 일부만 전해지는 거죠. 일부는 손실되고. 밑에 내려가면 아폴로도로스, 베르길루스, 오비디우스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말하자면 이 책을 정리한 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아폴로도로스는 알렉산드리아에서 활약한 사람이어서 이 사람은 그 앞에 있었던 많은 신화들을 좀 정리한 사람인데, 이 사람에 오면은 신화가 깔끔하게 정리돼요. 근데 사실 원래 신화라는 건 깔끔하지 않은 거거든요. 여러 가지 이설들이 있는 건데 이 사람이 이제 깨끗하게 정리함으로써 어찌 보면 신화의 본래적 가치를 잃어버리는 이런 일도 이제 있게 되는 거고, 베르기울루스로 가면 이건 짝퉁 신화가 탄생을 합니다. 이 베르기울루스는 지금 서기 1세기 사람이거든요. 아우구스투스와 동시대 사람인데, 이 사람은 말하자면 관제 작가예요. 나라의 어떤 뭔가 영광을 위해서 로마 신화를 이제 물론 뭐 옛날부터 내려온 전설도 있었겠지만 그걸 잘 정리합니다. 그래서 뭐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아이네스라는 사람이 트로이에서 출발해가지고 로마 땅에 와서 거기서 살다가 나중에 로물루스와 레무스라고 하는 어떤 조상으로 출발한다. 이게 베르기우스가 정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네아스 읽어보면 거의 오디세이아를 그냥 뺏긴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오비디우스 한 사람이 있죠. 오비디우스 한 사람은 변신 이야기를 쓴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온갖 그 전설 이야기를 좀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아테네 지역을 가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이제 정리하죠. 그래서 신들의 이야기 같지 않은 인간들의 이야기 같은 전설들을 정리한 사람이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여기 주요 작가들의 남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신화를 알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신화들을 19세기에 독일 학자들이 신화를 많이 연구를 했죠. 왜? 독일이라는 나라가 사실은
그 전까지는 독일이라는 나라가 없었거든요. 근데 독일이라는 나라를 하나를 만들고, 또 독일은 영국이나 프랑스에 비해서 후발주자잖아요.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뒤늦게 한 나라였기 때문에 뭔가 나라를 어떤 이끌고 가는 구심점 같은 게 필요했던 거죠. 문화적 구심점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잘 찾아보니까 자신들한테 구심점은 기독교하고 그리스 로마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리스 로마의 이야기들을 많이 발굴하고 활발하게 연구를 하죠. 그래서 이 신화학자들이 그 19세기에 많이 활동을 했고, 그 사람들이 또 미국으로 넘어가서 그 이 문헌들로 나오게 된 겁니다. 뭐 조지프 캠벨이나 그다음에 뭐 불핀치나 이런 사람들이 주로 신화학자로 유명한데요.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신화가 많이 발굴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 사실은 신화는 이렇다라고 우리는 단정적으로 알고 있지만, 이거는 토머스 불핀치나 아니면 조지프 캠벨이 하나만 해서 그런 거고,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하나만 정해서 그런 거고, 실제로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다. 예를 들면 뭐 아르테미스 여신 같은 경우에는 뭐 사냥의 여신이고, 아폴론과 뭐 남매 사이였고, 제우스의 딸이었고, 이렇게 그 책에는 나오지만, 실제로는 아르테미스 여신은 우리가 동방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터키 서해안 이오니아 지방에서 이렇게 모시던 여신이거든요. 근데 그 지역에서 모시는 아르테미스 여신은 모습이 많이 달라요. 그냥 사냥 여신이 아니고요, 다산의 여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전 여사제들이 주로 많이 모시는 여신이라서 그 지역에서 과연 아르테미스 여신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는 잘 몰라요. 기록이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역에 따라 여러 모습들이 좀 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아테네 중심의 이야기고, 그 다음에 19세기의 신화학자들에서 정리된 거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시면 되겠고, 신화는 하나의 정답처럼 되어 있지는 않다. 신화를 계속 공부하면 할수록 여러 가지 이설들을 많이 발견을 하게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냥 정해진 이야기만 이제 배우는 게 맞겠지만, 좀 더 많이 공부하면 다양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구나. 그리고 특히 우리가 유럽에 여행 가서 만나는 많은 어떤 조각상들 같은 경우에는 로마 신화가 많이 있어요. 그리스 신화보다는. 왜냐하면 그리스 신화의 이야기를 만드는 조각상들은 많이 파괴됐고, 로마 사람들이 복제품을 만드는 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마 신화를 조금 이해하는 것도 좀 있는데, 사실 다 오리지널은 그리스 신화에서 로마 사람 가져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자, 근대에 신화를 사랑하는 문인들이 많이 있었죠. 그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은 괴테, 그 다음에 셰익스피어입니다. 괴테도 이 신화를 굉장히 사랑해서 뭐 이피게네아라고 하는 희곡을 쓰기도 하죠. 희곡 대본을 썼습니다. 이 이피게네아를 언제 썼냐면, 이 사람이 37살 때 이탈리아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그랜드 투어라고 하죠. 그 사람 남긴 이탈리아 여행기가 있어요. 그 이탈리아 여행을 하면서 이피게네아를 희곡을 써요. 근데 이피게네아가 누구냐면 이 아가멤논의 딸이죠. 예,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나중에 트로이를 전쟁을 갈 때 바람이 안 불어서 배가 떠나지 않을 때 이피게네아를 바침으로써 이 아가멤논의 배가 전쟁에 나갈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게테도 이제 쓰죠. 뭐 또 이 셰익스피어가 햄릿을 모델을 오레스테스로 삼았다라는 이야기도 앞에서 해드렸고요. 자, 그러다 보면 여기에 많은 관용구들이 있습니다. 영어에 담긴 관용구들인데 이게 다 신화에서 온 거다. 자, 파리스의 선택 있죠? 요거는 뭐 새 여신이 있는데 누가 가장 아름다운 여신이냐, 이거를 파리스가 선택을 하죠. 그게 파리스의 선택이라는 관용구. 그다음에 스킬라 앤 카리투스, 뭐 요거는 잘 모르시는 분이 많겠지만, 둘 다 진퇴양난 이런 뜻입니다. 이쪽으로 가면 뭐 바위고, 이쪽으로 가면 소용돌이다. 이게 스킬라 앤 카리투스라는 관용구. 그다음에 이카루스의 날개가 있죠. 이거는 많이 아시죠? 이카루스라고 하는 소년이 하늘로 날아가는데 아버지가 너무 높이 날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를 안 믿고 높이 날다가 떨어져 죽었다. 이게 이카루스의 날개 얘기죠. 또 아킬레스건이 있죠. 우리 사람한테 가장 약한 부분. 뭐 이거는 이제 아킬레스라고 하는 트로이 전벌 나갔던 영웅이 아킬레스건에 화살을 맞아 죽었기 때문에 이런 아킬레스가 넘어온 거고, 또 헤라클레스와 이올라우스 있습니다. 이건 어떤 관용국가요? 헤라클레스는 1인자, 이올라우스는 2인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헤라클레스 해라, 나는 이올라우스 할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것도 영어의 중요한 관용구입니다. 이런 문제 통하는 거죠. 설명하지 않아도. 또 시시푸스의 바위 있죠? 이건 또 아시죠? 시시푸스가 계속 바위를
밑에서 위로 굴려 올려야 된다. 근데 올리기만 하면 떨어진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뭔가를 해야만 하는 어떤 인생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시프스의 바위라는 설명도 하죠. 판도라의 상자 이런 건 이 용어는 언제 쓸까요?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 그럼 뭐 돌이킬 수 없는 이런 뭐 상황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또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는 뭐예요?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사랑한 어머니와 결혼한 이런 존재. 또 심리학에서 많이 다뤄지는 용어들이죠. 이런 것들이 다 신화에서 넘어온 것이다.